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세 번째 강좌입니다. 지금 현재 원광대 교수로 계신 박맹수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매년 대전에 단골이 됐습니다. 2009년에 페이커 모임에서 동학 또 우리 한살님 우리당 선생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작년에는 충남대학교 박물관 시민강좌에서 드릴 기회가 있어요. 오늘 세 번째인데 제 얘기는 자료에 다 있습니다. 두 개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선 제가 굉장히 성의가 지극한 사람이라고 느끼셨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 안 날 때 보시는 걸로 하고, 지금 이거 보시면 제가 전해드리려고는 엑기스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료를 안 가져오면 좀 불성실하게 보이고 집중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준비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거니까 나중에 이제 보시는 걸로 하고요. 오면서 이제 우리 대전 한살림 친모 보시는 좋은 청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행사의 의미가 뭘까? 그런데 대답이 지역에 숨어 계셨던 어른들과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한살림에 몸담은 지가 1987년, 8년 그 정도부터니까 20해가 넘었는데, 말은 한살림인데 행동은 딴살림. 지역에 살면 생각이 다르고 조금 입장이 다르더라도 울타리를 열고 만나라. 늘 우이당 선생님이 사실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저를 크게 꾸짖으셨다고 지금은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1980년 5월 광주 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증평 37사단 사령부에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그러니까 10,000명의 군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단장께서 다루는 정보를 다루는 그런 이제 직책으로 사단사령부 지하 벙커에서 이제 연락장교라는 직책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광주 항쟁은 자기 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자국 군대가 제 나라, 제 백성을 살육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 신분이 원불교 교무로 이제 ROTC 장교로 갔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이건 이상하다, 이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했지만 1980년 당시에 저는 무슨 양심선을 할 만한 용기도,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제5공학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한동안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MBC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단골 증언자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불교를 유린했던 17범란의
말단 부대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증언한 적이 있고, 삼천교육대 사건이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가를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김대중 씨가 수감됐던 청주교도소 계엄군 소대장도 하고, 대학생들 계모 진압하기 위한 그 계모 진압 부대로 청주에 있는 서원대학교에 한마당에 그 운동장에다가 천막 치고 맨날 빽빽 소리 지르면서 학생들 겁주고 그런 짓도 하고, 여러 가지 휘말려가지고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사회에 복귀하고 나서 도대체 제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마음씨 좋은, 세상을 이렇게 뭔가 사랑으로, 저는 원불교 교무인데, 교무 옷입니다. 근데 참 비교무죠. 말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원불교를 만든 소태산 대종사님은 세상을 은혜로 다 감싸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삶을 좀 살려고 열심히 수련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실상은 전혀 그런 삶이 못 돼버렸단 말이죠. 군대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개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제 군 생활이라는 거예요.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또 제 신분과는 전혀 정반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압살하는 이런 그 어떤 그룹 집단에 소속돼가지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세상에 나오니까 제대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한달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발령지에 익사행은 총구로 발령을, 원불교 총구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늘 마음은 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야하 운동을 시작을 했었어요. 1982년부터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을 뒤엎자, 전두환을 타도하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역사를 좀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정신문화연,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거기에 이제 시험을 어떻게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동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군에서 겪었던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87년 6월 항쟁에 바람이 전국을 휩쓸 때, 그 다음에부터 전국의 전문직 노조 설립 붐이 불었어요. 이제 제가 그 정신문화연구원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제 발기인이 돼가지고 앞장서서 뛰었죠. 이제 그때부터 찍히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용교수 물러가라, 이제 민주화 운동을 안에서 또 일으키고, 거기에 또 이제 그때가 제가 박사 3학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박사 3년째면 박사 논문 써가지고 어디 취직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어야 할 놈이 대구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시켜서 결국은 그 정문현의 민주화 운동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시험을 보려고 해도 합격이 안 되고, 면접에서 불합격되고, 시간 강사도 안 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계모를 일으킨 원흉이니까 그쪽에 승리하신 분들 쪽에서 너 지도교수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자퇴하든지. 그럼 나 자퇴하겠다. 이제 안 가버리고, 그러고 불이 나 있는 상태에서 장 선생님을 뵙게 됐어요. 의당 장윤수 선생님을 뵙게 됐어요. 제 이제 아내가 그 시기에 강원도 원주에서 교사로 있었는데, 냄새가 좀 나시죠? 제 아내도 어떤 사람이었을까? 전교조 창립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끼리 모임에 이제 원주에서 참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번 내려가니까 그 동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해월 선생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도사분이 계시는데 이러이러한 모임에 이렇게 지도적인 역할을 하신다. 그 전에 제가 그 석사 논문을 해월 선생님으로 쓰고 나서 원주에 했던 무의당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소식을 얼핏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이제 집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좀 어떻게 배울 수 있냐 이렇게 해서 87년, 8년인가 하여튼 그 무렵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장 선생님도 굉장히 솔깃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그 무렵에 우리 대학이라든지 뭔가 좀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해월 선생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동학 2대 교주신 해월 최신 선생님 안중에없고 오로지 누가 우상이냐 녹두장군 전봉주. 왜? 이 부당한 체제를 타도해야 되니까, 타파해야 되니까. 그 41살에 혁명의 깃발을 들고 1년 이상 싸우다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 의원이 없느냐? 내가 죽거든 내 피를 종로에다 다 뿌려가지고 조선민중들이 다 밟고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41살에 형장 의식도 사라지거든요. 대단한 분이죠, 41살에.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덜 떨어졌죠. 뭔가 나사가 몇 개 풀린 사람들. 전혀 관심도 없는 해월 선생을 연구한다 보니까 장 선생님들이 관심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어디로 나와라. 그래서 이제 긴장을 쫙 하고 찾아갔는데 미리 늘 선생님을 모시고 다니는 원주의 한 살 멤버이신 박준길이라는 선생님이 오시고 원주 2층 횟집에서 크게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첫 말씀이 왜 너는 전봉준을 연구 안 하고 해월을 연구했냐? 그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자기를 알아주면 간도 쓸개도 다 내놓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전봉준만 다 연구한다고 관심이 다 쏠려 있는데 아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해월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니까 더더구나 그때는 이제 혈기에 맺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제가 건방졌을 것 같아요. 3시간이나 제가 떠들 것 같아요. 선생님 앞에서. 그때 계속 웃고 계시면서 그러냐. 지금 생각하니까 참 엄청난 은혜를 입으셨죠. 그때 그것이 이제 기연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원주를 내려가면 늘 찾아뵀어요. 그때 무의당 스님께서 저한테 찾아뵐 때마다 하시는 말씀. 전두환을 사랑해. 전두환을 사랑해. 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이 좀 무게를 가지고 전달되어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집단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민들의 수준에 비례한다 그 말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 변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변호하는 건 아닌데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그 지도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에 덜 풀렸던 여러 가지 구조들이 사실 그런 식으로 표출된 거잖아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그렇게 못할걸요? 광주에서 그런 학살을 하죠. 정말 그 12.7 범난이라는 불교를 유린한 사건도 내막은 그 불교 스님들 중에 부정부패를 하고 개행이 청정하지 않은 스님들 몰아낸다 이런 명목인데 사실은 제가 전달받았던 비밀 전문에는 대모를 하다가 시국 사건으로 갈 데 없이 오고 갈 데 없는 많은 젊은이들이 암자로 절로 다 숨어 들었거든요. 그걸 다 잡아 들이기 위한 목적. 사실 그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12.7 범난이라는 걸. 어찌됐든 하여튼 그 시기에 그런 참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구조, 그런 부분에는 알고 보면 저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인 상태지만 부분 작게 한번 보세요. 다 아프신 게 있잖아요. 무좀도 있고, 응? 지금 이렇게 편하게 앉아 계시면 어떤 분은 허리도 아프신 분도 있고, 고혈압도 계신 분도 있고, 다 전체적으로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도 보면 어느 한 곳에 보면 작은 부분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아프고 병든 부분이 내 몸이 아닌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소식을 그 벌겋게 혁명을 해야 된다는, 응?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으로 저놈은 절대 나하고 더불어서 이 지상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더불어 살 수 없는 놈이야. 없애버려야 돼.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저에게 찾아뵐 때마다 전두환이 사랑해요. 그걸 오늘날 제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해석해 보면 우리 몸 안에 아픈 부분도 사실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년에 제가 이제 한 7, 8년 원주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92년에 저쪽 전라남도에 무슨 신생대학 창립 멤버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떨어져서 선생님 수라를 벗어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원주 가톨릭 병원에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세상이 병들었는데, 그리고 나 혼자만, 세상이 병들었는데 나 혼자만 깨끗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그 투병이란 말 자꾸 쓰니까 투병이란 말 함부로 쓰지 마라. 병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투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병도, 저희들은 이 모든 병도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불의의 구조도 정말 생명의 어떤 실상을, 참소식을 접해 들어가 보면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제가 답을 못 합니다. 아직도 제가 부족하니까. 하여튼 그 전두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이 지금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전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게 된 거는 그 전두환도 껴안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 지역에 계신 수많은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또 숨어서 일하는 그런 분들과 소통하지 말란 법이 없죠. 근데 하여튼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되고 또 소통하게 되고 또 그분들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거리를 장만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참 제가 기쁘고 공감이 이렇게 갔습니다. 예, 대체로 그 이야기 실마리는 그런 정도로 이제 풀고요. 근데 이제 장 선생님을 이렇게 뵈면서 많이 여쭈었어요. 제가 어떤 걸 여쭈었냐면 어떻게 동학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그 얘기를 참 많이 여쭈었는데 그 한국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원주에 친구분이 한 분 계셨대요. 오창세라고 하는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 무렵에 그러니까 해방정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이 상황 속에서 동학 또는 청도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전체적으로 좌우 통합, 민족 자주 또는 중립화 통일, 조선인민의 주권은 조선인민의 손으로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운형 선생의 인민위원회라든지 또 그 근로인민당이라는 그런 당 이런 쪽에 많이 참여하셨답니다. 네, 그러니까 장 선생님도 아마 그 무렵부터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민족 자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오창세 선생님하고 자연스럽게 아마 만나서 잘 친해지셨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오창세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동학 얘기, 천도교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보도연맹 사건으로 많이 희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선생님께서 이제 그 동학 천도교하고 인연이 직접적인 인연이 된 계기는 아마 그 한국전쟁 전후였던 걸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강원도의 그 동학이 뿌리 내리게 된 그 과정을 제가 추적을 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제 별명은 이제 동학쟁이입니다. 그리고 동학에 미친 놈, 미쳤다.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항쟁 이후로 지금까지 그것만 연구를 했어요. 한 길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엊그저께 한 800페이지 되는 그 작품으로 이제 세상에다 던졌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의무 방어전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책에서 그 책을 이제 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뭐였냐면, 동학의 발자취가 어린 곳은 다 쫓아다녔어요. 대한민국 땅은 다 돌아다녔어요. 북한만 빼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해월 선생님을 추적을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동학에 뛰어든 것이 1861년이고 돌아가신 게 1898년인데 그 세월이 38년. 38년 동안 어떤 상태에서 이 동학을 수용하시고 공부하시고 실천하시냐면, 도망자, 수배자. 임종석 옛날 그 한양대 국생회장은 참 도망을 잘 다녔다고 그러는데, 임종석하고 게임이 안 되죠. 배워서 38년 동안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팔도에 이제 다 동학의 아지트들을 만드시고, 동학 지방 지도자들을 양성하시고, 동학의 핵심 사상인 이 시천주 사상을 퍼뜨리게 되는데, 그 은거지가 한 250개, 현재 기록으로 확인되는, 제가 돌아다니는 한 6, 70개밖에 지금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강원도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보니까 초기에 장씨의 성을 가진 분들이 동학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 선생님한테, 초기에 이런 장씨 분들이 계시는데 선생님 집안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없다. 어찌됐든 오창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동학 천도교를 많이 접하셨던 것으로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젊으셨을 때부터 민족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시고, 그로 인해서 장 선생님이 해월 선생님과 거의 비슷하게 거의 평생에 걸쳐서 사회안전법에 묶이셔가지고 아무런 활동도 하실 수 없게 되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 둬야 될 게, 그 선생님의 그 민족자주 중립화 통일론하고 이 동학하고는 뭔 관계냐, 이거.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동자를 제가 이제 풀어볼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훈 선생님이 동학을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을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이 말씀하신 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왜 동학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동에서 태어나서 동에서 이 도를 받았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동에서 태어나서 동에서 도를 받았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동학은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놓여 있는 바로 그 상황에 가장 충실하다는 거죠. 뭐 영어로 말하면 here and now, 여기에 가장 충실한 그런 의미잖아요. 동에서 태어나서 동에서 도를 받았다는 동학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세상에 그 동쪽과 서쪽이 구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을 서라고 할 수가 없고 서를 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동학이다. 그러니까 아마 수훈 선생이 이제 저기 스위스나 무슨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셨으면 서학이라고 하셨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 상황에 충실하니까. 그러니까 이 동은 내가 서 있는, 내가 태어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여기 상황에
민족에 가장 충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정신이 동입니다. 그게 이제 주체성이고 자주성이고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동자만큼 우리 조선의 우리나라의 자주성, 주체성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말이 없잖아요. 아하, 바로 그 부분하고 무의당 장주스님의 민족자주, 중립화 통일론하고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동학은 지금까지도 요즘은 동학이 별로 인기가 없죠. 교세도 약하죠. 올해가 아마 그 1860년에 도를 펴시기 시작해가지고 152년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덕 152년이라고 그러는데 미미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현재 어떤 교세로 보면 미미한데 우리 이 근현대사의 정신사회, 민족 독립운동사회, 무슨 사회운동사회, 어린이운동사회, 여성운동사회, 농민운동사회, 노동운동사회, 통학천도교가 안 낀 데가 없어요. 그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천도교 어르신들도 많이 배웠어요. 뭐 이 어른들이 이제 젊은 놈이 연구한다니까 굉장히 귀여우시고 이뻐시고 당신들 돈도 없는데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늘 그러시면서 술 한잔 하시면은 그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우리 동학은 술만 먹다가 망했다. 아니 그 말씀이 뭔 말입니까? 모이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고 사회의 앞날을 걱정하고 노동자를 걱정하고 농민을 걱정하고 어린이를 걱정하고 여성들 걱정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했던 그 술만 먹고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150년의 동학 천도교 역사를 하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민족 150년의 근현대 운동사에 동학 천도교가 안 낄 데가 없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민족의재단에 당신네 모든 걸 바쳤구나. 근데 그 얘기를 어느 날 장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야, 맹수야, 네. 아이, 요번에 말이다. 한사님 선언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에다 뿌렸더니 어떤 신부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동학쟁이라고 하더라. 동학쟁이라고. 아니, 한사님이 동학이니까 뭐 빠졌다는 거예요. 한사님 선언이 동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악을 썼다 하시면서 아니 자네는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죠. 그러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가장 애를 많이 쓰는 게 동학인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서양만 옳고 동학 그러고 서양에만 진리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진리가 없고 그게 말이나 되냐? 진짜 진리라는 것은 서양에도 있는 거고 동양에도 있는 거고 서학에도 있는 거고 동학에도 있는 거죠. 응? 어떻게 한 사람에서 동학 얘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를 보고 동학쟁이라고 그런 캐캐리고 낡은 얘기를 하냐 이렇게 그 보통을 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폐쇄적인 자기 고집한 게 아니라 주체성, 자주성 바로 여기 이 삶에 그 뭐 요가나 무슨 명상 제일 중시한데 희어에 나오라고 그래요. 여기에 중시하는 거. 그 정신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창세 선생님과 인연도 있고 당신이 젊었을 때의 어떤 그런 문제의식하고도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생님의 삶에 용해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의 만년에는 이 동학에 푹 빠지셨던 것 같아요. 종교로서의 동학이 아니라 민족 자주기를 활짝 열어준 우리 선배들의 가장 탁월한 작품, 탁월한 사상 어떤 그런 걸로서 만년에는 우이당 선생님께서 참 동학을 좋아하시고 동학 얘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이당 선생님이 동학을 좋아하셨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그 동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한살림 우리 조합원이나 한살림 가족들은 동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이 말이죠. 동학 사상의 핵심은 뭐고 동학이 걸어온 길은 뭐고
동학의 오늘날 우리 현대사에 던지는 교훈은 뭐고 우리 이 현재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사님은 한사님 선언에 좀 나오니까 관심을 가질 똥 말똥 들어올 똥 말똥 그런 것 같아요. 천주교 믿는 분이나 기독교 믿는 분들이 영 아직도 이렇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동학은 절대 종교가 아니고 특정 종교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상식을 깨기 위한 에피소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동학에 미쳐가지고 장 선생님의 또 든든한 백도 있고 그 평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알아주는 분이 한 분만 계셔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든든한 백을 믿고 IMF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동학 저기를 이제 공부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갔죠. 그 가게 된 사건은 1995년에 홋카이도 대학에서 전라남도 진도 출신 동학군 이 해골이 유골이 방치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3년부터 동학 공부를 해서 한 10몇 년 지났으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10년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넣고 그러니까 10몇 년 흘렀으니까 딱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한테 오는 필이 있었어요. 이건 뭔가 썸씽이 있다. 저 주에는 엄청난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동학에 미친 나 아니면 누구도 아무도 못 온다. 나라도 가자. 그 이제 학교에 휴직계를 냈더니 무급휴직. 무급휴직입니다. 막 학교 전체 한국 경제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간다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 파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간 가서 이제 하여튼 악전노트를 해보니까 40대 이상 돼가지고 더더구나 결혼까지 해서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그런데 해외 유학 가는 미친 애비가 있었다는 것도 참 그렇잖아요. 1년 가서 살다 보니까 혼자 못 살겠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가족들 문제도 있고 애들 문제도 있고 제 문제도 있고 뭐 아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살아도 같이 있고 부모도 같이 있자 와라 그랬더니 이제 아내도 휴직계를 냈더니 또 무급휴직. 그래서 그때 엔화가 셌어요. 한 14배, 15배. 그러니까 1,4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100만 원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98년부터 이제 내 가족이 일본에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한 달 지났더니 이제 90만 원이 딱 줄어들고 2달 살았더니 80만 원, 3달 살았더니 70만 원. 4달쯤 되니까 이제 이제 내일 모레 굶어 죽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위기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동학 공부를 하여튼 하는데 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에 되셔가지고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하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의원, 참의원, 상하 의원들 다 모인 자리, 역대 일본 총리 수상을 한 분들이 다 모인 자리. 천황은 참석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현대 일본을 이끌어가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 국회에서 98년 10월 말쯤 오셔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셔요. 근데 중계를 해서 보니까 아시아에는 3대 민주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 이해가 되시죠? 불성이 다 갖고 있다. 다 평등하죠.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나오면서 카스트 제대로 깨고 나오잖아요. 차별 제대로 깨고 나오잖아요. 끄덕끄덕하죠, 다들. 저도 끄덕끄덕. 그 다음에 유교의 민본주의, 백성이 하늘이다. 백성들은 마음을 잊지 못하고 나라의 정책 제대로 못하는 왕을 갈아치워라. 맹자께서 말씀하신 백성형병이죠. 민심을 거스리는 놈은 없애버려라. 제거해라. 하는 게 맹자의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맹자하고 읽어보세요. 게티즈버그 연설보다 더 위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유럽에서 시작된 걸로만 하고 있어요. 포더 피플, 마이더 피플, 오브 더 피플이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맹자에 다 나옵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유교의 민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의 아시아의 민주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늘이라고 역설한 동학, 대한민국의 동학이 있습니다. 제가 자유에 볼 때. 그때까지 83년도 98년까지 공부하면서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들한테서나 선배들한테서나 누구한테서나 동학이 아시아 3대 민주주의 사상의 하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 동학을 압살한 그 동학을 누리는 그 과거 제국주의 국가 일본의 현대 일본의 국회 심장부에서 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김대중이라는 한 인간은 간단한 인간이 아니구나. 많은 생각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하셨겠구나.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뒤로 일본에서 지금 동학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한국보다 앞으로 동학이 더 연구 발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에 오셔가지고 아시아 3대주의 민주주의 사상의 하나 동학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요? 우리말로는 그 말이 일본 말로는 그런 말이 있어. 그 충격을 표현한 말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다. 맹가라 오로코가 오치고토이 그런 엄청난 그 충격,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올 정도의 엄청난 그 말씀을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두 번째 이제 장 선생님 뵙고 나서 그 가졌던 뿌듯함 이상의 내가 미친놈은 미친놈인데 제대로 미친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시아 3대 민주주의 사상의 하나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연 그럴 정도의 사상적인 어떤 가능성이나 요소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자료 동학사상의 현대적 전문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참고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해볼게요. 일곱째 장에 여덟째 장에 그 꼬집으로 된 문장이 있습니다. 여덟째 쪽 페이지에 중간에 꼬집으로 된 것 있죠. 우리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지만 있습니까? 네.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입고 사는 까닭에 나라의 위태로움을 참아 앉아서 볼 수 없어 팔도가 마음을 함께하고 업조 창생들과 서로 상의하여 오늘의 이 의로운 깃발을 들어 잘못돼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것을 죽음으로써 맹세하노니 오늘의 이 광경은 비록 크게 놀랄만한 일이겠으나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고 각자 자기 생활에 편히 종사하여 다 함께 태평성대를 축원하고 다 함께 임금의 덕화를 입을 수 있다면 천만 다행이겠다. 이게 이제 동아혁명 당시 1894년 3월 21일 음력으로 지금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그 무장이라는 데서 전봉준 장군이 이제 보고감이 잘못돼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봉기를 하면서 전개방을 퍼뜨린 이 포고문인데 이때의 민중들의 문맹률 글자를 제대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말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언어가 글자가 한자 한문이니까 그 한자 한문으로 자기 의사를 제대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 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민도가 대단히 낮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민중들이 지금 이 글 속에 자기들의 꿈과 소망과 열망을 담아냈단 말이에요. 타임머신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본다면 2년 전, 3년 전에 촛불에서 나타났던 그 정신하고 100% 통한다고 봐져요. 여기에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물씬 풍겨나잖아요.
그잖아요? 참,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맨날 이렇게 통치의 대상만 되는 우리들이지만, 나라가 잘못된 것을 차마 눈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죽음으로까지 맹세하면서 이 나라를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민중들의 열망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그 사회적 조건이 훨씬 더 열악한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제가 참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런 명문장이 교과서에 안 실리는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율곡 선생님 쓰신 것만 명문장입니까? 왜 우리 민초들의 이 열화와 같은 열망이 담긴 이 문장은 왜 명문장이 될 수가 없냐고요. 대한민국 교과서가 왜 높은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글만 실려야 되냐고요. 제가 이제 좀 흥분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학혁명이 실패해가지고 그 실패의 어떤 후유증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니까 자기네 할아버지가, 자기네 할머니가, 우리 선조가 엄청난 세계적인 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손안에 쥐어줬는데도 이 멍청한 후손들이, 제가 흥분하면 꼭 그런 기질이 있어요. 비단 할아버지의 거적자손이다 우리가, 이 꼴이. 할아버지들은 말이죠, 엄청난 선물을 우리한테 줬는데 이 못난 멍청이들이 보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발로 차고 다닌단 말이죠. 자, 제가 그렇게 너무 편견으로 보고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오디오로 또 있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혹시라도 저 얘기를 듣고 동학에 미친 분이 한두 분이 나오기를 염원하는데, 제 말을 좀 듣고 생각이 나시면 이따가 끝나고 가실 때 명함이나 주소를 주시면 요 원문을 제가 지금 컴퓨터에다가 스캔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요거는 제가 일본에 가서 그 IMF 위기 그 시기에 가서 찾아낸 저의 오리지널티, 저한테 로얄티를 주셔야 되는 그런 자료예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한 번도 소개 안 된 내용이에요. 작년에 원주 무의당 선생님 기념 강연 때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동학군은 적을 상대할 때에 칼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이기는 것을 가장 으뜸무공으로 삼는다. 여기가 화이트보드가 없네요. 우리 그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긴 것을 최고의 공으로 삼는다는 그 구절을 제가 외우고 있어요. 병은 군대, 동학군. 병불, 아니한다. 병불, 혈인, 피 흘릴 혈, 칼도. 그러니까 병불, 혈인, 동학군은 칼에 피를 흘리지 않고, 병불, 혈인, 이승, 꼭 이기는 것, 성자, 놈, 이기는 것을 수공하고 으뜸공으로 삼는다. 동학군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으뜸공으로 삼는다. 비록 부득이 전이라도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불상명 위기라 사람의 목숨만은 해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매번 행진 소가지시에 매번 우리 동학군들은 행진하면서 지나갈 때 불상인물하고 조금 틀리네요.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해치지 않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효제 중심이 소고자 효성스럽고 형제간에 존경하고 나라에 충성스럽고 주변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분이 사는 동네는 물이 심리 내 물이 둔주라 심량을 적게 주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 밑에 구체적인 행동 명령을 12개를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망가는 자는 쫓지 말고 항복한 자는 잘 받아들이고 병든 자는 약을 주고 굶주린 자는 먹여주고 곤란을 겪는 자는 그 곤란을 해결해주고 4개의 이 잘못된 인간들은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게 나와요. 불충한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를 제대로 잘못한다든지 그런 불충한 자는 제거하고 탐관들을 벌주고 그 다음에 간교하게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벌주고 불효자 벌주고 이런 12개의 강령을 선포합니다. 여러 정신으로 동학군들이 행동을 하니까 그 3월 21일 날 공기를 해요. 공기할 때는 4,000명이었는데 굉장히 규율이 질서정연하답니다. 민폐를 안 끼쳐. 민폐를 안 끼친 이야기가 지금도 천도교에 전승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천도교 안에서는 개고기를 절대 먹질 않는다. 그 개고기를 절대 안 먹는 전통이 언제 생겼냐? 가보년에 생겼다는 거예요. 3월 21일부터 4월 27일 전주성까지 근 40일간을 처음에 출발할 때 4,000명, 나중에 전주성 들어갈 때 10,000명. 전라 남북도를 다 휩쓸고 다녀요. 어디서 먹고, 뭘 먹고, 어디서 자고, 그렇게 했습니까? 8,000명, 10,000명이. 제가 군대에서 그 대대병력을 이끌고, 한 700~800명을 이끌고, 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야외 훈련 다닐 때, 그 밥 먹이는 책임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전쟁은 밥 먹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안 그래요? 밥 제대로 공부 못하면 전쟁 끝입니다. 지금도 엄청난 문제더라고요. 그게 밥 먹는 문제가. 그런데 동학혁명 때 8,000명에서 10,000명이 40일 동안 어떻게 먹고 어디서 어떻게 해결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귤 엄정한 거 보고 민폐 안 끼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동학고인들은, 농민분들은 개고기를 먹으면 도통 못 온다라는 금기 터부를 만들어서 지금 동학 농민들한테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개고기를 안 먹는 전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이에요. 천도교 분들한테,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증언입니다. 그런 식으로 질서를 지키니까 누가 주위에서 밥을 해주냐? 뜻 있는 양반. 그러니까 요 대목이 이제 중요해요. 동학혁명은 계급혁명이 아닙니다. 요 얘기를 80년대에 김지아 시인이 했는데도 안 믿어. 지금도 안 믿어. 동학혁명을 계급혁명으로 생각하면 이거 틀립니다. 계급혁명이 아니에요. 뜻 있는 양반들이 주위에서 돈 대주고 밥 해주고 물자 밥 해주고 전직관리 현직관들이 자기 영향력 범위에서 다 도와줍니다.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동학군이 지나가는 다음 소식을 미리 듣고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전라남도 장성에 가시면 주식회사 장성은 책을 쓴 그런 군수분들 유명하지만 그 장성 토박이로 지금도 상당한 존경을 받고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변씨 집안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도 오십니다. 그 집안에 변만기라는 분이 가보년에 남긴 일기가 있어요. 봉남일기라고. 봉남일기를 읽어봤더니 이 변만기라는 양반님의 가보년의 일과가 뭐냐면 날마다 나주에서 장성에서 나주 왔다 갔다 하는 농민분들 밥해주는 일이었더라고. 뭔가 필요하죠? 이게 동학군을 혼자 싸운 게 아니다. 결정타는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동학에 미쳐가지고 일본에 가 자료가 많을 거다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일본을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요. 올 2월달에 무슨 일을 했냐면 동학군을 마지막 토벌했던 일본군 대대장 이나미 고시로라는 사람을 13년을 추적해가지고 그 손자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해서 한국인 연구자가 접근하면 부작용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저를 도와주는 일본인 교수를 통해서 13년을 설득했어요. 자료가 있냐? 당신이 할아버지가 남긴 자료가 있냐? 한 4, 5년 전에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좀 공공도서관이라 이렇게 기증을 좀 할 수 없느냐. 저기를 해가지고 작년 5월에
그 후손이 아마 장 선생님이나 동학군 영령들이나 해월 선생님의 영혼이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5월에 야마구치는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조선을 침략했던 우리 민족의 원흉들을 수없이 만들어낸 땅이잖아요. 야마구치 문서관에다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하는데 조건이, 일본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뭔가의 꺼림직한 자료는 복사 불가 라는 조건을 달아서 기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후손의 동의가 없으면 열람도 불가, 그런 식으로. 일본 국제도서관에 가면 그런 자료도 수없이 많아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일본인 연구자도 어려운데 한국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누구나 와서 자유로이 열람도 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다 기증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가서 그 문서를 찍어 왔습니다. 문서를 찍으러 갔는데 뭘 제가 보고 왔느냐. 너무 긴장하시니까 여러분 웃어라 동해야 보십니까? 웃어라 동해야 어젠가 그젠가 그 무슨 대여금고 딱 열고 엄청나게 이렇게 놀라는 표정으로 끝났다고 그러대요. 그래갖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꼴을 딱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냐? 동학군을 뒤에서 도와줬던 전현직 관리의 죄상을 적은 1m 20cm짜리 두루마리 문서가 쫙 나와요. 거기에 제일 결정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산부사 유재관이라는 분이 집신 3,000캐대를 삼아서 정봉준 장군 부대한테 주고, 군량미를 500석을 갖다 바치고, 지휘부가 여산을 진압하니까 소를 7마리를 잡아가지고 걸게 대접을 했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 양반만 나온 게 아니라 광주 목사, 무슨 김재현관, 용환관, 은진혁, 한전이 몇 명 있잖아요. 제가 그 문서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눈물이 쭉. 왜 눈물이 나냐면, 그렇구나, 가보년의 이 동학혁명이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한 백정 천민들의 천박한 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군 대대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동학군만 토벌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동학군을 뒤에서 직접 간접으로 도왔던 방조, 찬조 세력들을 전부 색출해서 처벌하는 또 하나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더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동학혁명에 관한 이미지는 뭐냐 말이죠. 개혁혁명이라는 거예요. 못 배우고 못 읽고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그런 걸로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이제 장 선생님께서 왜 동학이라는 데 이렇게 매료가 되셨을까? 왜 해월 선생님한테 매료가 되셨을까? 그리고 제가 왜 83년부터 지금까지 동학 하나만 가지고 붙들고 이렇게 왔을까 하는 어떤 단서랄까, 그런 게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BS에 늘 명강의로 유명하신 도올 김용옥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어느 글에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근현대에서 동학혁명이 없었더라면, 그 속에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의미를 찾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는 분은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 선생님께서 동학을 좋아하셨던, 동학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이게 어떤 특정 계층의 반란이 아니라 민족 전체 또는 민족이라고 하는 큰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이제 제 식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생명운동에
또 다른 모습이 동학혁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 얘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적을 상대할 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고, 싸우더라도 목숨만을 해치지 않고, 지나가면서 민폐 끼치지 않고, 그래야 이게 백성의 어떤 군대가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함에 충성한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주둔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저의 역할은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전라도 다 누비고 다녔어요. 두 집안이 확인이 됐다고. 동학군들이 털끝 하나도 안 건드린 명문가 두 집안이 확인.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성주의 신산 김창수 선생님 집안. 신산 김창수 선생님이라는 분은 40살에 망명하셔서 상해 독립운동 요인으로 참여하시고, 요인, 그러니까 요즘으로는 거의 장관급 그런 인물이신데, 국내로 독립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직접 잠입을 하셔가지고 일제한테 체포돼가지고 대구 감옥에서 7년형을 살으시다. 그 가중 고문 때문에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고,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대단한 분인데, 해방 후에는 또 이제 이승만 독재에 맞서서 돌아가실 때까지 싸우고, 그 선조가 누구시냐면 임진왜란때 진주성 싸움에서 순절을 하시는 경상관찰사 학봉 김성일 선생님, 바로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의 그 의성이나 성주나 그 근처에 가셔가지고 의성김씨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못 넘었습니다. 대단한 명문가예요. 그 집에 문서들이 이제 국가의 보물로 다 지정되어 있어요. 의성김씨 고문서라. 바로 그 집안 출신인데 왜 아들이었어요? 당신의 아들도 독립운동하다가 전에서 다 돌아가십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곤궁한 삶을 살다 가시는데, 그러나 하여튼 일생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친 분이, 그 집안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를 동학분들이 손도 하나 안 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딱 증명이 되죠. 제 말이 안 믿기시면은 언제 날 잡아서 경북 성주에 좀 가셔가지고 김창국 선생님 대가면 사월리, 경북 성주군 대가면 사월리에 가면 심선생님 생가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전라도에서는 누구를 또 손에 안 건드렸나? 장성에 가면 퇴계 선생님하고 8년간 편지 서간 주고받으시면서 4.7 2기 논쟁하셨던 고봉 기대성 선생님 집안 있잖아요. 이 집안이 동학혁명 그 이후에 시기에는 많은 의병장들을 배출합니다. 이 집을 가서 또 손 하나 안 댔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지금 사입이 되신 분이 전북대학교 국민윤리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같이 공부를 하는 기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집안에 이제 보존되어 있는 문서들을 정리한 책을 저한테 주시면서 동학분들은 우리 집안은 손 하나 안 댔다. 그게 증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학군은 우리들의 어떤 마음을, 꿈을 그 시기에 민중들의 잘 감절한 어떤 그런 걸 대변한 백성 군대였기 때문에, 노태동이 얘기했듯이 인민의 군대가 인민을 떠나면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 한 그릇이라도 먹었거들랑 바켓으로 물 한 마당이라도 쓸어주든지 물 한 바켓이라도 길다 주고 와라 하는 게 노태동의 그 대장정 때 유명한 투쟁 전술이었잖아요. 그 얘기는 다 아시죠? 동학군 사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보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월까지 1년 이상,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때 인구가 1,050만 명 정도였답니다. 팔도를 돌아다 보니까 세 집안의 한 집안은 거의 동학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20몇 년 동안 돌아다니 조사해보니까. 근데 지금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1,050만 중에 250만 내지 300만 명이 동학군이었다는 거 믿기십니까? 지금과 같은 교통, 통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대단히 불편한 세상에
250만에서 300만 명이 동학군이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2002년에 불구나마 그 현상을 보면서 그랬었겠구나. 나이, 연령, 지역, 직업, 모든 것, 신분 떠나가지고, 가보년에는 이 우리나라가 한번 바뀌었으면, 새로운 세상이 됐으면은 그런 열망들이 전 민중들한테 퍼졌었던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50만에서 300만 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1년 이상을 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씩 연구되는 게 뭐냐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서 수백만 민초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초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체계화된, 조직화된 사상, 혁명 이념을 가지고 그 앞에 우리는 비록 시골에 사는 백성들이지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응? 나름대로 혁명 정신, 이념, 사상을 가지고 낡은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 무장을 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1년 이상을 싸운 역사는 통합혁명밖에 없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이 세계 근대사에 있어서 최고이자 최대 규모의 민중운동, 혁명운동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4년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이제 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과거사 정리의 청산 이런 틈이 일어나가지고 동학혁명 동학군들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거다 라고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명예회복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04년에 110년 만에. 이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왕조 시대 말에 일어난 사건을 근대 국민국가에 들어와가지고 명예회복을 시킨 예도 그게 유일한 것 같아요. 왜 그랬냐, 이제 그게 우리 근대로 연결되니까 그러겠죠. 하여튼 2004년 명예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료를 2005년, 6년에 남아있는 자료를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그분들 명예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이름이 나오는 분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250만에서 300만 명이 참여했고 희생자는 몇 명이냐 그러면 그 백암 박은식 선생님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에 나옵니다. 30만 명이라고. 또 오지영이라는 익산 출신 접주는 30만에서 50만이라고. 대체로 희생자가 한 30만 명으로 되는데 그 명예회복 이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름이 남은 분들을 전부 정리를 해보니까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맞추신 분은 제가 나중에 책을 한번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250만에서 300만 참여하고 30만 명이 생겼는데 기록에 남은 분들은 몇 분이나 됐을까요? 2600명. 제가 그 통계 자료를 받아 들고 퍽퍽 울었어요. 퍽퍽 울었다가 30만 명이 죽었는데 이름이 남은 분이 2600명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이거 참, 그러니까 이 명예회복 특별법은 유족들이 관련된 분들이 뭐 핏줄이 나온 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분들을 염원으로 만든 법이잖아요. 유족들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제 그분들 명예회복을 시키라고 포스터를 만들고 공을 만들어서 전부 지자체에다가 뿌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족 신청을, 명예회복 신청을 받았는데 또 몇 명이나 받아요. 560명. 또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여기서 욕 좀 하고 갑시다. 사람은 욕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아니 엄청난 예산도 아니죠. 국가에 귀중한 예산을 들여서 무슨 이따위 특별법 만드냐, 이거 없애버리자. 560명을 위해서 무슨 특별법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또 눈물이 나죠? 그러면 30만 명 희생자 중에 2,600명밖에 확인이 안 되고, 명예회복을 하니까 560만밖에 안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얘기를 해야 그게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버리라고. 이게 저희들이 이제 환장하는 거죠. 다시 이제 그 학자들, 변호사, 후대는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이유는 손자까지만 혜택이 되니까 혜택도 별거 없어요. 뭐 현금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손자까지 제한하니까 560밖에 안 돼요. 이제 증손자까지도 해서 하니까 한 10,000여 명 들었어요. 지금 이제 그 재단이 생겨가지고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까 제가 전두환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통합 공부 아니잖아요. 통합이 왜 실패했는가, 혁명이 왜 실패했는가 반성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실패 안 하려면 제일 좋은 교훈이 실패한 역사로부터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그 30만 명 중에 2,600명밖에 이름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근현대사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늘 그러셨어요. 저희들한테. 야, 임마,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라. 역사에는 이놈아, 이름을 남기지 않고 간 사람들이 막 시대 부활이야, 이놈아. 늘 그 말씀 하셨거든요. 살아계실 때 그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 명예회복 작업에 참여하면서 절절하게 그 말씀을 듣긴 거예요. 통합혁명 연구를 하면서. 응? 200만, 300만 빼고 30만 명 중에 세상에 2,600명밖에 이름이 안 나고 나머지 분들은 그건 1%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모르게 어느 산야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하, 우리가 바로 그 가보년의 그 선조들의 그 땀, 그 피가 묻힌 이 대지 위에서 오늘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하, 이 동학은 종교를 떠나서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을 떠나서 장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우리 근현대에서 누가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았는가? 그 동학분들 아니고 동학 선배들 아니냐? 늘 그 말씀 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동학에 좀 관심을 이제 가져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죠. 그럼 동학의 이제 마지막 엑기스는 뭐냐? 왜 그 엄청난 민중들 동학의 무엇이 그 엄청난 민중들의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었을까? 1,050만 중에 250만, 300만이라는 그걸 모아낼 수 있었을까? 뭐가 있었겠죠?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제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시천주 사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월 선생님이 더욱더 심화, 확대, 알기 쉽게 풀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주를 1880년대 후반에 지나가시면서 어느 제자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밤늦게 건너방에서 배 짜는 소리가 납니다. 그 제자의 며느리가 배를 짜고 있죠. 그러니까 서태순이라는 제자예요. 야, 저 소리가 뭔 소리? 예, 제 며느리가 배를 짜는 소리입니다. 야, 나 아직도 멀었구나. 어떻게 저게 네 며느리가 배를 짜는 소리냐 이구나. 하늘님이 배를 짜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깡당한 그 여성들을 역사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생명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가진 당당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선을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뒤로 그 후회보다 더 먼저 동학 천도교 쪽에서 여성운동이 일어나요. 백자는 며느리 하늘입니다. 1889년에 김천 복호동에 가셔가지고 역시 거기서도 이제 제자집에서 숨어 계시는데 수도 규칙을 만들어서 여성들한테 선포합니다. 그게 내칙 내수도입니다. 최근에 지금 동경대에서 페미니즘 연구하는 여자 교수님이 거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제 보고 계시더라고요. 내칙 내수도문을
앞으로 시대는 여성들 가운데 도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 하면서 수도 규칙을 내주십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대목이 몇 개만 소개를 하죠. 야, 너희 집에 손님이 왔거든. 손님이 오셨다고 하지 말고 하늘님이 강림하셨다고 생각해. 요 내용은 지금 원주에 사시는 이번에 다녀가셨을 것 같아요. 청석이라는 식당을 가셨던 최정환 선생님한테 늘 하셨던 말씀하고 통합니다. 네가 앞으로 이 식당을 하면서 이 집에 오는 손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연습을 3년만 해라. 그래서 최정환 선생님이 그 말씀대로 그 청석을 운영하셨대요. 산증인 그때 그 맥락하고 딱 통하잖아요. 너희 집에 오는 손님이 아니고 하늘님이 강림하셨다고 생각해. 거기 그 내칭 예수님은 나와요. 어린애들이 막 그 남학생을 신고 콩콩콩 땅을 딛고 가니까 이 돼지 우리 어머니인데 애들이 저렇게 콩콩콩 뛰고 다니면 어머니 이 돼지가 아파하신다. 살살 다니라. 그러니까 그 쌀을 이렇게 씻어서 버리는 물도 조심스럽게 버리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내칭 예수님에 나와요. 거기에 이제 또 나오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느님은 생명체의 어떤 기가, 에너지가 꺾이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기가 상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때리지를 말아요. 어린이 때리는 것은 기를 상하게 합니다. 물타가 아니 하지 말 물 때릴 타 어린애야 물타 그 법설이 나오거든요. 어린이도 하느님인데 그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의 기를 상하게 하는 거다. 때리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내칭 예수님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혁명이 실패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도망 생활을 계속하시냐면 강원도 제일 첩첩산중 인제, 양구, 평창 이런 쪽으로 이제 1897년, 8년 무렵에 도망 다니시거든요. 인제에 이제 숨어 계실 때 새소리가 나는 걸 들으시고 제자님, 야, 저 새소리가 뭔 소리야? 그때도 이제 공부 정도로 물어보는 말이죠. 아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지. 야, 이놈아, 새가 천주가 하늘님이 지저귀는 소리다. 날아가는 새도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하늘님 사상이 결국은 사람에서 만물에까지 확대 심화 발전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월 선생의 시천주사상은 만인평등을 만물평등까지 확대한 거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되는 게 경천, 경물, 경인, 삼경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 요즘 한살림적인 언어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가 지금 안전한 먹을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안전한 먹을거리가 사람의 노동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삼재가 그러니까 인간과 만물이 협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을 농약을 안 치고 뭔가 유해 물질을 가지 않고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그 하늘, 땅, 사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생명사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동학정신이다. 경천, 경인, 경물 바로 그거다. 그러니까 한살림의 가치나 한살림이 추구하는 방향은 사실은 동학의 생명사상을 경천, 경인, 경물, 삼경으로 요약해 주셨던 해월 선생님의 가르침을 21세기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맞게 재해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100년 전, 150년으로 돌아가면 그런 언어로 표현했을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런 점에서 이제 무의당 선생님, 동학, 해월이 서로 그리고 한살림이 어떤 하나의 맥락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가 지금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이제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무슨 이제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 현상은 뭐 이제는 세계적인 상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단군 일에 지금처럼 한국이 이렇게 비중을, 세계 경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적인 비중도 이제 커지고, 그러면 그런 대중문화라든지 경제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커지게 되면 반드시 오는, 그 뒤에 오는 숨은 현상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김지아 시인의 그 회고록을 놓고 보면, 그런 핑그늘의 길이라는 회고록을 읽어보면 그런 대목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돈이 가면 마음도 간다. 지금 한국의 돈이 세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한류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 그 한류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정신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사상과 철학과 한국인의 사유 방식, 생활 태도, 세계관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어요.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한국어를 자기네 언어로 만드는 민족도 나왔다 그런 얘기도 그러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국립대학에서 다투어 지금 한국어과를 설치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제 기업들이나 정부가 후원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반드시 올 거예요. 한국의 사상, 철학, 정신, 사유방식, 세계관에 대한 관심. 그래서 석학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동아시아 시대가 될 것이다. 동아시아가 무슨 세계를 제패하고 뭐 주물럭주물럭 그런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사상과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이 세계를 살릴 거다 그런 거죠.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골드만삭스라는 금융회사가 2050년 리포트를 냈답니다. 2050년에 우리가 세계 2위로 올라가고 미국 1위고 일본은 한 8등으로 떨어지고. 여러분은 안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960년대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는 게 국민소득 180달러, 200달러 그럴 때 시절이죠. 1960년대 초반이. 그거하고 지금 시대를 비교해보면 그때도 안 믿었을 거예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근데 하여튼 2050년이 되면 엄청나게 위상이 달라진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사상이 필요하거든요. 이 얘기는 미국의 예일대학 지금 살아계신 역사학과에 폴 케네디라고 하는 교수님 계십니다. 이분은 21세기론이 당신의 그 평생의 화두예요. 그래서 21세기 도전이라는 책도 쓰셔가지고 한국어로 돋보내고 있어요. 한번 사서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폴 케네디의 21세기 도전. 그러면 동아시아가 21세기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요지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일본에 와가지고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일본의 이제 지식인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꾸 추상적으로 동아시아 그 말을 모르면 동아시아에 지금 후보가 한 세 나라가 있는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달라. 혹시 중국이냐? 네버 차이나 그랬거든요. 네버 차이나. 그러니까 이제 일본 분들이랑 그렇지. 그렇지. 저 사회주의 아직 인권 뭐 평화 이런 것도 제대로 보장 안 되는 저희 어떻게 돼? 우리 일본이지. 그러면 일본이냐? 네버 재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네버 차이나, 네버 재팬. 코리아란 말이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Maybe 코리아다. 일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Maybe 코리아. 단 조건이 있대.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조건.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학은 이 땅에서 제 삶의 결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자기답게 살자는 사상입니다. 네? 동학이라는 게. 그러면 그 정신은 미국으로 하면 미국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프랑스로 하면 프랑스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자기 땅에서 자기 삶의 결대로 가장 자기답게 살아가자는 사상이 동학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상이라면 보편성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동학은 150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싸워왔습니까? 우선 가깝게는 민족을 위해서, 갈라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된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어요.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38년을 살았어요. 사람과 모든 만생명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어른들이 동학의 선배들. 바로 그것을 무의당 선생님이 주목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신을 한 사람이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왜? 토대가 튼튼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비단 할아버지가 계시면 반드시 어느 때가는 그 비단 자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의 제 이 서투르고 부족한 말씀이 비단 자손이 되는데 작은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정도로 제 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